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 40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온 20살 여대생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언뜻 보기에 그녀는 그저 수많은 위급 환자 중 한 명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 바지를 살짝 내리는 순간 진료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에 의사는 말을 잃었고 이를 지켜보던 가족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여름의 서울.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맴매무는 매미 소리와 보랏빛 라일락 향기 속에서 수많은 인파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그녀의 부모님은 푼돈을 아껴가며 딸을 서울로 유학 보냈습니다. 온 가족은 수진이 언젠가 마을의 자랑이 되리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진의 모습은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창백한 얼굴, 바짝 마른 입술, 지친 눈빛. 밤새 고열에 시달린 그녀는 아침에 간신히 학교에 갔지만 강의실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놀란 친구들이 그녀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녀에게 다가온 당직 의사는 35세가량의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진지한 표정의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수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그는 펄펄 끓는 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체온은 41도였습니다. 김 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해열제 투여하고 정밀 검사 준비해요. 원인을 즉시 찾아야 합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에 들떠 엄마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바로 그때 밖에서 숨을 헐떡이며 한 중년 여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약간 등이 굽고 마른 체구의 그녀는 수진의 어머니 김영희 씨였습니다. 딸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막 도착한 길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딸의 모습을 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잖니. 김 박사는 수진의 과거 병력, 가족력, 생활습관 등에 대해 몇 가지 빠른 질문을 던졌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독감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수진과 어머니를 별도의 진료실로 옮겨 종합적인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수진 양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속적인 고열의 원인은 내과적 문제일 수도 외과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신을 검사해야 합니다. 김영희 씨는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수진을 진찰하던 김 박사는 그녀의 하복부에 집중하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눈빛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맹장염이나 부인과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복부 검사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검사를 위해 환자의 바지를 살짝 내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병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허리 주변으로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것처럼 시퍼런 멍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가 김영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 몸에 왜 이런 멍이. 김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추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처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을 껴안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은 착한 아이예요. 학교밖에 모르는 애인데 누가 이렇게 때렸을까요? 세상에.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수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마치 꿈속에서도 말 못할 고통을 겪는 듯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료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준비해요. 다른 외상의 흔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의 증거라면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김영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관련해서 경찰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분노가 뒤섞여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수진의 동기들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중 김민준이라는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수진이를 어떤 낯선 아저씨랑 있는 걸 봤어. 나이가 꽤 많아 보였는데 학생은 절대 아니었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들은 그를 나무라듯 쳐다보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비수처럼 모두의 마음에 밝혀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진료실에서는 간호사들이 링거를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 갑자기 가벼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호흡은 얕고 빨라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공포에 질려 딸을 껴안았고 김 박사는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빨리 팔다리 잡고 항경련제 준비해. 몇 분간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경련이 멎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깊은 잠에 빠졌지만 의문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수진의 몸에 있는 멍은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왜 평범한 20살 여대생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의심과 불안, 고통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쩌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방금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병실 안, 형광등의 흰 빛이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은 한시도 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방금 간호사들에게 긴급 검사를 지시하고 나갔지만 김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딸의 몸에 있는 시퍼런 멍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학교밖에 모르던 착한 딸의 몸에 그런 고통스러운 흔적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신음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들리니? 누가 그랬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희미한 신음과 흘러내리는 땀방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4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의 아버지 박철민 씨였습니다. 고향에서 막 도착한 그의 지친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딸의 모습을 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수진아, 우리 딸이 왜 이런 모습으로. 김영희 씨는 남편을 부축하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애 몸에 멍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게 정상이 아니래요. 박철민 씨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직감적으로 이 상처들이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여린 피부 뒤에 어떤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낯선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유라라는 여학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을 옆으로 끌고 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어제 수진이 누구랑 있었어? 민준은 주위를 살피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잘은 몰라. 그 아저씨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있었고 옷도 엄청 비싸 보였어. 확실한 건 우리 또래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야. 수진이가 그 차 뒷좌석에 탔어. 그 말은 친구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터졌고 모두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수진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실 안, 김 박사는 초기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열은 조금 내렸지만 정확한 원인은 나머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수진 양이 더 심각한 사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철민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김 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폭행이나 학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외상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박철민 씨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피가 머리로 쏠렸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으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딸, 착한 우리 딸은 이제 겨우 20살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김 박사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침착하셔야 합니다. 만약 성폭행이라면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의료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다가 부모님과 눈이 마주치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박철민 씨는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한테 말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손을 들려 했지만 손은 이내 떨어졌고 그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 망설이던 친구들이 마침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라가 대표로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희가 어제 수진이를 낯선 남자랑 있는 걸 봤어요.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고급차를 몰고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몰라요. 박철민 씨는 놀라 충혈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남자가 수진이를 기숙사 근처까지 태워다 줬어요.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왜 딸이 그와 함께 있었는가? 그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인가? 그날 밤 박철민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도 의자에 앉아 병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모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해진 김영희 씨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진실을 밝혀야 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박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속의 고통은 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누구와 맞서게 되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 박사는 조용히 자신의 초기 소견을 기록하며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의 몸에 남겨진 흔적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경찰 강력계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고 20살 여대생의 40도 고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아침은 복도를 울리는 안내 방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고 공기 중에는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미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김영희 씨는 퀭한 눈으로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여전히 거친 손을 깍지 낀 채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말없이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눈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김 박사가 사복 차림의 한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력계의 이강현 형사입니다. 김 박사님께 환자의 이례적인 상태에 대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희 씨는 움찔하며 불안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하여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형사님, 제발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겨우 20살이고 착한 아이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잠시 수진의 몸에 있는 멍을 살펴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박철민 씨는 주먹을 쥐며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딸 친구들이 그러는데 40대쯤 된 낯선 남자가 고급차로 딸을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이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첩을 꺼내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 있던 학생들을 안으로 불렀습니다. 유라와 민준 그리고 다른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나? 박수진 학생이 누구와 어디서 몇 시에 있었지? 민준은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쯤이었어요.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서더니 한 남자가 내려서 문을 열어줬어요.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는데 학생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어요. 수진이가 그 차를 타고 떠났어요. 이강현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중년 남성. 이 단서들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살짝 몸을 움직이며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신이 드니? 엄마 말 들려? 수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물. 박철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물을 건네주며 조금씩 마시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수진 양, 저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열로 흐릿해진 그녀의 눈은 부모님을 훑고 자신의 떨리는 손에 머물렀습니다. 눈물이 하얀 시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김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말해야 해,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든 부모님한테 말해야 우리가 널 도울 수 있어. 수진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협박당했어요. 병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철민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은 무언가를 부술듯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수지는 침묵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너무 두려운 듯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압박하지 마세요. 박수진 양은 아직 매우 쇠약하고 정신적으로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큰 압박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 직후의 피해자가 바로 입을 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침묵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족에게 수진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후 그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즉시 상부에 전날 밤 연세대학교 정문 주변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은색 고급 세단은 분명히 찍혔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의 검사 결과에서 추가적인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김 박사는 결과를 손에 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수진의 부모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열 외에도 심각한 감염 증상이 보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뚜렷한 손상도 있습니다. 그의 확인 사살은 박 씨 부부의 마음에 또 한 번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침대 끝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박철민 씨는 벌떡 일어나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놈을 용서하지 않겠어. 그놈이 누구든 내가 찾아내고 말겠어. 맹세해. 바로 그때 이강현 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막 병실을 나갔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학교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이 도시에서 유명한 건설업자 최태석입니다. 그 이름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병실 안에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형사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최태석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복잡한 인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수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 이름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고 손은 시트를 경련하듯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모두는 이 사업가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진실의 문이 막 열렸고 그 뒤에는 분명 더 어두운 비밀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강현 형사가 최태석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병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것은 규칙적인 링거 방울 소리와 수진의 미약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팔뚝에는 푸른 혈관이 솟아올랐습니다. 김영희 씨는 흐느꼈고 눈물은 그녀의 옷을 적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그들은 딸이 경찰조차 이름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남자와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입을 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태석이라는 이름 뒤에 끔찍한 폭풍이 숨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이를 악물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님, 도대체 그놈이 누굽니까? 이 형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여러 레스토랑과 호텔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맥도 넓어서 간단한 상대가 아닙니다. 김영희 씨는 흐느꼈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은 그냥 가난한 학생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 손에. 수진이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잠기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무서워요.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두려움은 병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젊은 삶을 뒤덮은 검은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수진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경찰서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최태석의 이름이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에 등장했지만 모두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에게 산더미 같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한쪽에는 막강한 사업가, 다른 한쪽에는 병원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연약한 소녀. 정의가 진실의 편에 설 수 있을지는 그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수지는 갑자기 선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창백한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침대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수진의 작은 손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박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기를 빨아들이지 않고 그저 연기가 눈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내가 잘못되면 내 남동생 잘 돌봐줘. 김영희 씨는 깜짝 놀라 딸을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딸아, 넌 살아야 해. 일어나서 대학 졸업하고 성공해야지.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차가운 미소를 짓는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거친 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현 형사는 최태석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최태석의 사무실이 있는 호화로운 건물로 향했습니다. 음산한 병원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고 거리에는 번쩍이는 고급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비서가 즉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야 그들은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몇 분 후 흠잡을 데 없는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했고 미소는 사교적이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이 형사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석입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계셨습니까? 최태석은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지만 미소는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 곳에 갑니다. 왜 그러시죠? 이 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여대생을 태워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여학생은 고열로 병원에 실려갔고 몸에서 수많은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최태석은 의자에 기대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잘 들으세요, 형사님. 저는 쉽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사업 파트너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이 많습니다. 조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진 최태석 같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건물을 나오며 이 형사는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자식 만만치 않은 상대야.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수진이와 그 가족은 절대 정의를 보지 못할 거야. 한편 병원에서는 수진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했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의사들이 즉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공황 상태에 빠져 울면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안으로 들어가려다 밖으로 밀려나 피가 날 때까지 벽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진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고향의 가난한 부모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꿈으로 가득 찼던 학창시절.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해. 일어나야 해. 저 자식이 내 모든 것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모니터에 길었던 경보음이 멈추고 정상적인 심장 박동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수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곧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수진의 암울한 침묵, 다른 한쪽에는 최태석의 막강한 힘, 그리고 그 사이에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강현 형사의 결단과 수진의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실의 문은 서서히 열리고 있었고 그 뒤에는 분명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창문으로 들어오는 창백한 햇살에 수진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링거 방울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 사이로 소녀의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침대 끝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딸의 땀을 닦아주고 거친 손으로 그녀의 마른 손을 쓰다듬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발코니에 조용히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담배는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억눌린 분노를 풀고 싶은 듯 구겨져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진이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이 정신을 차린 것에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들리니? 정신이 들었구나. 우리 용감한 딸. 수진은 눈을 깜빡이며 희미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지만 할 말이 있어요. 김영희 씨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하렴. 딸아, 힘들어하지 마.
엄마 아빠가 곁에 있잖니. 뭐든지 말해도 돼. 수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고 눈물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 최태석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굳어졌고 그녀의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박철민 씨는 그 말을 듣고 분노에 찻달에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수지나? 그 자식이.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다고 장학금을 주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믿었어요. 정말로 저를 도와주려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끝없이 흘렀고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딸을 속여? 맹세코 그 자식을 용서하지 않겠어. 김영희 씨는 남편이 화가 나 뛰쳐나갈까봐 두려워 그를 껴안았습니다.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섣불리 행동하면 그의 함정에 빠질 거예요. 결국 우리 딸이 다칠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로 들어오던 이강현 형사가 이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박수진 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행동은 그에게 죄를 부인할 빌미만 줄 뿐입니다. 저희가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박철민 씨는 이를 악물었고 굳게 쥔 주먹이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수진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 양,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취업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는 후원자로 와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그가 직접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전화번호를 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말을 멈췄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의 손을 꽉 쥐며 그 순간 그녀 곁에 있어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수지는 잠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저를 커피숍에 불렀어요. 저에게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순진하게 그를 따라갔고 그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며 제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거절했지만 그는 저를 협박했어요. 만약 자기를 거절하면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제 미래를 전부 망쳐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박철민 씨의 얼굴은 분노로 파랗게 질렸고 김영희 씨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손에 든 수첩을 꽉 쥐고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 그는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웠어요. 제발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후는 끔찍했고 그러고 나서 고열이 났어요. 그녀는 얼굴을 베개에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들리는 것은 소녀의 흐느낌 뿐이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할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매우 용감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제 동료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협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철민 씨는 소리쳤습니다. 증거요? 증거는 제 딸의 몸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강현 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태석 같은 사람의 경우 상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변호사, 돈, 그리고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이강현 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수진의 가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정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최태석의 사람들일 겁니다. 당신들을 위협하고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수진 양, 김영희 씨는 공포에 질려 딸을 꼭 껴안고 떨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또 우리 딸을 해치려는 건가요? 이강현 형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실 앞에 경호를 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더 이상 박수진 양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철민 씨는 의자에 앉아 허벅지를 세게 치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은 이미 너무 많이 고통받았어. 법이 그를 잡지 못하면 내가 직접 하겠어. 이강현 형사는 진지한 눈으로 박철민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법은 악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증거를 찾는다면 반드시 그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병실에서 가난한 부모와 그들의 어린 딸은 권력과 돈이라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 앞에서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진이 가해자의 이름을 말할 용기를 냈을 때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복도로 나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진실과 이 연약한 소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는 결단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앞길이 폭풍으로 가득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병원 주변을 맴도는 검은 그림자들이 분위기를 더욱 불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권력 사이의 조용한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 복도의 노란 불빛이 바닥에 길고 창백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실에서 수지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며 불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키며 그녀의 마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등에 돌을 짊어진 듯 무거웠고 며칠 밤을 새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약속대로 병실 근처에 사복 경찰 2명을 배치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듯 했습니다. 가족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다른 눈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정 무렵 김영희 씨가 잠시 잠들었을 때 복도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 씨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 모퉁이 뒤로 사라졌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낯설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살금살금 걷는 듯 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안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경비랑 경찰에 알려야겠어.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강현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태석의 사람일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희 씨는 공포에 질려 딸을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그 남자가 우리 딸을 가만두지 않네요. 이미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강현 형사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병원 전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실로 침입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복 경찰 1명은 문 바로 앞에 서 있고 다른 1명은 주변을 순찰할 겁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모두는 진짜 폭풍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벽 2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의 불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희미한 비상등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듣는 이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하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민 씨는 문으로 달려갔고 바로 그때 사복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순식간에 2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나 병실 쪽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중 1명은 검은 재킷을 입고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나웠습니다. 김영희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든 딸을 굳게 껴안았습니다. 수지는 놀라 깨어나 창백한 얼굴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강현 형사는 즉시 총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멈춰, 누구냐? 2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멈춰 라고 소리치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추격 끝에 그들 중 한 명은 계단에서 제압당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병원에 혼란만 남긴 채 도망쳤습니다. 경비실로 끌려온 남자는 험악한 얼굴에 사나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무덤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그에게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지? 말해. 남자는 비웃으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소리쳤습니다. 침묵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나? 여긴 병원이야. 여기서 뭘 하려고 했지? 우리를 속이려 하지 마. 남자는 여전히 완강히 침묵했고 그의 얼굴에는 경멸적인 미소만 떠올랐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수진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고 겁에 질려 크게 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엄마, 김영희 씨는 목이 메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딸아. 경찰이 여기 있잖니.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진정해. 박철민 씨는 분노에 차 남자를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이강현 형사가 제때 그를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용의자를 경찰서로 이송한 후 이강현 형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 제 말을 들으세요.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최태석이 박수진 양의 입을 막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모든 것을 덮으려는 겁니다. 수진은 떨며 울면서 속삭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내가 모든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과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강현 형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양 저를 믿어야 합니다. 침묵하면 그 자식은 더욱 대담해질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다면 우리가 끝까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정의는 피해자의 편에 설 겁니다. 그 말은 수진의 눈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중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끊임없이 딸의 땀을 닦아주며 울었고 수지는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해. 일어나서 내 인생을 망친 저 자식의 죄를 밝혀야 해. 다음 날 아침 이강현 형사는 체포된 남자를 신문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그는 최태석과 직접 대면할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태석의 뒤에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강현 형사가 떠나자 박철민 씨는 아내와 딸을 보며 잠겼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는 두렵지 않아. 넌 우리의 피와 살이야. 그 자식이 널 건드리면 내 목숨을 걸고 널 지킬 거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밖에서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백한 새벽 뒤로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신문실. 흰빛이 어젯밤 병원에서 체포된 남자의 험악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앞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전적이었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강현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파일과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꿰뚫어 보려는 듯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직업은? 어젯밤 누가 너를 병원으로 보냈나? 남자는 눈썹을 치켜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시끄러워서 구경하러 갔을 뿐입니다. 형사님들, 착각하신 겁니다. 이강현 형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를 꿰뚫어 볼 듯이 착각? 복도 CCTV에는 너와 내 동료가 박수진 학생의 병실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 너희는 흉기를 가지고 있었지. 뭘 하려고 했나?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 네가 누구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네가 최태석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 그가 너를 보내 박수진 학생을 위협하고 심지어 입을 막으라고 했지. 침묵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나? 우리는 너를 살인미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최태석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를 엮으려 하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더욱 엄한 톤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이 직업에서 20년을 일했고 온갖 사람들을 다 봤어. 너 같은 침묵은 충성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 만약 네가 불면 살아남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지, 안 그래? 그 말은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남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굳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강현 형사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강조하며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봐. 그가 너를 뭐라고 생각할까? 넌 그냥 도구일 뿐이야. 만약 네가 잡히면 그는 손을 씻고 모든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울 거야. 네가 침묵하면 누가 널 구해줄까? 하지만 협조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수갑찬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한숨을 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이강현 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만 말한다면 확실히. 남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기태입니다. 최 회장님 사람이 관리하는 술집에서 경호원으로 일합니다. 어제 어떤 남자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동료와 함께 병원에 가서 그 여자의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라고요. 필요하다면 겁을 주거나 더 심하게 다뤄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문실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쥐고 심호흡을 한 후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지시를 내렸나? 저는 그를 노 실장님이라고만 압니다. 최 회장님의 오른팔이죠. 보통 그가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에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은 곧 죽음이니까요. 이강현 형사는 모든 것을 기록한 후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따로 가도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중요한 증인이야. 신문실을 나오며 이강현 형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이 증언이 사건 해결의 열쇠이자 동시에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태석이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그는 모든 증인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 수지는 아직 박기태가 증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때때로 악몽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을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박철민 씨는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행동에 나설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강현 형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딸이 다칠 것이다. 그날 오후 이강현 형사는 병원으로 돌아와 수진의 침대 곁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양,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체포된 남자 중 한 명이 증언했어요. 최태석의 사람들이 그를 보내 당신을 위협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이 또 저를 해치러 올 거라는 건가요? 이강현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더 난폭해질수록 그는 자신의 죄를 더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철민 씨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모든 것이 이렇게 명백한데 왜 아직 그를 체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뭘 더 기다리는 겁니까? 이강현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태석은 돈이 많고 인맥이 넓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를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철민 씨는 이를 악물었고 그의 가슴은 무겁게 오르내렸습니다.
법이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겠어. 이강현 형사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정의는 언제나 올바른 편에 설 겁니다. 이강현 형사가 병실을 떠날 때 수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제가 침묵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해칠 거예요. 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용감한 딸.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와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밖에서 이강현 형사는 부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료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팀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시내 CCTV에서 최태석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다른 여대생의 기숙사 근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희생자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수진의 비극이 아니라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맞서야 할 싸움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회색 하늘 위로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이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교활한 음모가 뒤섞인 폭풍이. 도시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무거운 구름은 곧 쏟아질 폭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끔찍한 기억들이 매 순간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박철민 씨는 며칠 밤을 새운 후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동료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태석의 검은색 고급 세단은 수진의 학교 근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사는 기숙사 주변에서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이강현 형사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현 형사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며 그는 눈앞에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각오한 단호한 가족.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한 단어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진 양 외에도 더 많은 여대생들이 최태석의 덫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 포식자이며 수년간 이런 짓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들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김영희 씨는 딸을 꼭 껴안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박철민 씨는 주먹을 쥐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 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딸들이 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이강현 형사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박수진 양의 모든 증언, 아주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그 자식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수지는 이강현 형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게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지만 그 결의는 모두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희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쉰 목소리의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무사하길 바란다면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경찰이 영원히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법이니까. 김영희 씨의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박철민 씨는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가족을 위협해? 나와서 얼굴 보고 말해. 하지만 통화는 끊겼고 병실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정말 나를 죽이려는 걸까? 엄마? 김영희 씨는 떨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딸아. 아빠와 엄마가 여기 있고 경찰도 있잖니. 감히 그러지 못할 거야. 이강현 형사는 턱을 꽉 다물었고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최태석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가 본색을 드러내게 할 기회야. 박철민 씨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또 내 딸을 건드리면 내 목숨을 걸고 그와 끝장을 보겠어. 이강현 형사는 박철민 씨를 쳐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의가 당신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어주십시오. 그 위협 전화 이후 이강현 형사는 즉시 김영희 씨의 전화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2명의 경찰을 더 경호에 배치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매 순간이 지략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고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그녀에게 강제로 차에 태워졌던 그 끔찍한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을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자거라 딸아, 엄마가 여기 있잖니.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하지만 어둠 속에서 수진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찬 채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의 기숙사 근처에 살던 다른 여학생이 밤에 도서관에서 나온 후 실종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강현 형사는 불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가서 수진의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사건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방금 다른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최태석의 짓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며 이강현 형사의 손을 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가 새로운 여자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지만 그게 사실이었나 봐요. 이강현 형사는 침묵했다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양. 이것은 실종된 학생 이지은 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단서입니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현 형사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 도서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지은 양은 혼자 나왔습니다. 그 후 검은색 차가 다가와 그녀를 태워갔습니다. 차량 번호는 최태석의 차와 일치합니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떨었고 눈물이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새로운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나보다 자기 말을 더 잘 들을 여자들이 많다고 자랑했어요. 이강현 형사는 수진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매우 용감했어요. 당신이 기억해낸 모든 단서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위급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지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박철민 씨는 이를 악물었고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앉아서 나쁜 소식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함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철민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그는 즉시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느리고 오만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민 씨, 괜한 노력은 그만두시죠. 당신 딸은 이미 망가진 장난감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지은이라는 애는 아마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을 겁니다. 박철민 씨는 소리쳤습니다. 이 개자식, 감히 내 딸을 건드려? 하늘과 땅의 맹세코, 널 죽여버리겠어. 수화기 너머로 비웃음이 들렸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박철민 씨는 떨며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공포에 질려 남편을 껴안았고 수지는 곧 쓰러질 듯이 울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자식이 너무 오만해졌군.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자기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이야. 하지만 바로 그 오만함이 그를 함정에 빠뜨릴 거야. 박철민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가슴은 들썩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형사님. 감히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 딸을 헛물건처럼 취급하다니 당장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박철민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가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 실수를 저지르기를요. 그러면 그는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참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 박철민 씨의 타오르는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고 그의 눈에서는 남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강현 형사에게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증언할게요. 그가 저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지은 양이 저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강현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믿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공식적인 진술서를 작성하죠. 하지만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보낸 메시지, 녹음, 선물, 뭐든지요. 수지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속삭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아직 그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진도 보내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위협했어요. 그 말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즉시 휴대폰을 확보하고 데이터 복구를 위해 기술팀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수진의 가족은 공포 속에서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수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이 비명을 지르며 깰까봐 두려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문 뒤에 웅크리고 앉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 최태석은 자신의 호화로운 빌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레드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하로부터 수진의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며 그는 비웃었지만 자신의 오만함이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그 시각 동료들과 함께 최태석의 차량 번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시내 CCTV 신호는 그의 차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이지은 양을 감금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였습니다. 이강현 형사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권력, 돈, 그리고 잔인함이, 다른 한쪽에는 정의, 믿음, 그리고 작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중심에는 이제 막 20살이 된 소녀,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악인을 둘러싼 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곧 있을 전투를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수지는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미간은 공포로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녀 곁에 앉아 떨리는 손을 딸의 이마에 얹고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무거운 숨결에는 타오르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다른 방에서 이강현 형사와 그의 동료들은 전자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석의 검은색 세단의 흔적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 지역에 멈춰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공장들이 있었고 지금은 얼룩진 벽과 비가 새는 지붕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일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서가 잡혔어. 이지은 학생이 그곳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지체하면 인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 그의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급 구출 작전 계획이 그날 밤 즉시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수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떤 남자가 어두운 방에서 여자애를 묻고 있었어요. 엄마, 그게 이지은 양일 수도 있을까요? 김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건 그냥 꿈이야, 딸아.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경찰이 그녀를 구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박철민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사나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강현 형사와 함께 가야 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누가 남아서 우리 딸을 지켜요? 박철민 씨는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작고 연약한 딸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희미한 목소리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지은 양이 구출되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박철민 씨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의 어린 20살 딸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약속할게. 가겠다. 하지만 너에게 돌아오겠다고도 약속할게. 그날 밤 이강현 형사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도시 외곽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진흙탕 길은 미끄러웠고 빛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덤불과 갈라진 벽을 훑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비옷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창고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어둠 속 깨진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부대원들에게 흩어져서 건물을 포위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빛은 차가웠고 모든 근육은 결정적인 전투를 앞둔 것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고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팀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공격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방 안, 이지은 양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은 재갈이 물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한 명은 술병을, 다른 한 명은 반짝이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고 그들은 놀랐지만 즉시 싸움에 나섰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밖에 빗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강현 형사 자신도 싸움에 뛰어들어 정밀한 타격으로 그들 중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치열한 싸움 끝에 다른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상황이 잠시 진정되자 이강현 형사는 이지은에게 달려가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소녀는 떨며 그의 품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강현 형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아무도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이지은은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희망의 불꽃도 떠올랐습니다. 이지은 양의 구출 소식은 즉시 병원에 전해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수진을 껴안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 이지은 양을 구했대. 네가 강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수진은 눈물을 쏟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뿐만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나마 그녀라도 구출되어서 다행이에요. 박철민 씨도 작전이 끝난 후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었지만 눈에는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딸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봐,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빠, 엄마,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그 자식과 싸우고 있어.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태석은 이지은의 구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부하들을 모아 자신의 길을 막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빌라에서 최태석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드러났어. 층층이 파헤치기 시작했어. 안전해지려면 모두의 입을 막아야 해. 그 박수진이라는 년, 이지은, 그리고 그녀의 늙은 부모들, 그리고 그 이강현이라는 형사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입가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길고 긴장된 하루 끝에 막 잠들려 할 때 갑자기 박 주차장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연기 기둥이 공중으로 피어올랐고 주위에는 매캐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즉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가 어젯밤 작전 중에 사용했던 차가 신원미상의 범인들에 의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태석의 진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두 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 자식이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병실의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모든 것을 대가로 정의의 태양이 빛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전투를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불타는 사건 이후 모두는 최태석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익명의 전화나 몰래 다가오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무도 감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모든 조용한 소리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움찔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마치 자신의 연약한 팔로 딸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를 굳게 껴안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고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현 형사와 그의 동료 두 명은 문 바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벽 3시경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 중이던 사복 경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병원 뒷문에서 수상한 남자 4명을 발견했습니다. 수상한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즉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밤 행동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밖에도 지원 병력이 있습니다. 방에 머무시고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천둥과 섞여 공기는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만약 내가 잘못되면 엄마는 계속 살아야 해. 김영희 씨는 목이 메어 딸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딸아. 넌 살 거야. 살아야 해. 엄마 아빠는 아직 네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못 봤고 네가 성공하는 모습도 못 봤어. 강해져야 해. 한편 이강현 형사와 그의 동료들은 뒷문으로 달려갔고 실제로 검은 비옷을 입은 4명의 남자가 연문 자물쇠를 자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비추자 그들은 움찔하더니 즉시 칼과 쇠 파이프를 꺼내 공격에 나섰습니다. 비 오는 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습에도 불구하고 이강현 형사의 팀은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즉시 제압되었지만 나머지 3명은 포위망을 뚫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싸움 도중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님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모두 처리하라고 하셨어. 그 말은 이강현 형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숨기지도 않는군. 명령이 부하들의 입에서 직접 나오고 있어. 이건 살아있는 증거야. 이강현 형사는 이를 악물고 전력을 다해 또 다른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의 30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4명 모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가방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칼, 휘발유, 그리고 테이프로 감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모두가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면 수진의 가족은 분명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현 형사가 생각했듯이 최태석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할 강력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강현 형사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옷은 흠뻑 젖었고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형사님, 괜찮으세요? 이강현 형사는 피를 닦으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식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직접 최태석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큰 돌파구가 될 겁니다. 박철민 씨는 이강현 형사의 손을 잡고 잠겼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이강현 형사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길은 아직 더 험난할 겁니다. 그 자식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은 울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겁에 질린 눈에 작은 빛,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사업가 최태석이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로 떠들썩했습니다. 체포된 그의 부하들의 사진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랐고 다른 이들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빌라에서 최태석은 커피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충실한 부하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쓸모없는 멍청이들. 잡혔으면 헛소리나 짓거리지 말고 입이라도 다물고 있을 것이지. 좋아, 전쟁을 원한다면 해주지. 하지만 기억해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건드린 놈은 누구도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그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돈으로 유지하고 있던 영향력 있는 관리였습니다. 최태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아무것도 못 본 척 해주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겁니다. 3배로 갚겠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해, 최태석.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군.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현 형사가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하려 할 때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속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최태석의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증언하겠지만 저를 보호해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이강현 형사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최태석에 대한 사건 파일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현 형사는 증인이 많아질수록 최태석이 더욱 미쳐 날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수지는 갑자기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이강현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할게요. 법정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침묵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거예요. 김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내 용감한 딸. 박철민 씨는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남자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밝아졌습니다. 네가 자랑스럽. 이강현 형사는 주먹을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갑옷을 꿰뚫을 비수가 될 겁니다. 정의는 우리 편입니다. 밖은 여전히 흐렸고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병실 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불꽃, 믿음의 불꽃, 그리고 잔인한 힘과 싸우는 작은 사람들의 불꽃, 최후의 결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차가운 흰 빛으로 밝혀져 있었고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수진이 증언하겠다고 선언한 후 모두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켜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온 가족을 칼날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을 껴안으며 연민과 두려움에 떨었고 박철민 씨는 부상당한 호랑이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비에 젖은 병원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태석이 살아있는 증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사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사업가 최태석, 여대생 폭행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입원 중인 수진의 사진과 이지은 양의 구출 소식이 퍼지며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여대생 박수진의 가족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업가를 모함하다. 박철민 씨는 분노에 떨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세상에 저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언론을 매수해서 내 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김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이제 세상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다니. 그 말을 듣고 수지는 눈물을 쏟았고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실만 밝혀진다면 뭐든지 견딜 수 있어요. 이강현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최태석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여론의 주의를 돌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낳을 겁니다. 그가 발버둥 칠수록 그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폭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사복 경찰 중 한 명이 가족을 위해 음식을 사러 갔을 때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병원 정문 앞으로 고속으로 돌진해 경비 초소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는 그것이 피비린내 나는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분노에 차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이 개자식, 내 목숨을 걸고 너와 끝장을 보겠다. 최태석. 이강현 형사는 달려가 그를 굳게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버님. 이것이 바로 그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당신이 이성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가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박철민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침내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의 전화가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스피커폰으로 켜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익숙한 최태석의 목소리, 차갑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박수진,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기회를 주지. 입 닫고 이 도시에서 사라져. 아니면 내 부모 시체나 수습할 준비를 해. 수진은 떨며 울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을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박철민 씨는 벌떡 일어나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내 목숨을 걸고 널 용서하지 않겠어. 최태석은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턱을 꽉 다물었고 그의 눈에는 결의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본색을 드러냈군. 이것은 귀중한 증거야. 이 통화 전체를 녹음했어. 그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 목소리는 부정할 수 없을 거야. 한편 막 구출된 이지은 학생도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술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밤에 그녀의 집 창문으로 벽돌이 날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 딸 시체가 강물에 떠다닐 거야. 이 소식은 수진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강현 형사를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형사님,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강현 형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딸들이 계속 그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수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이강현 형사는 최태석이 부하들을 보내 병원에서 직접 증인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면 공격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부대를 비상 대기시키고 모든 층의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새벽 2시경
비상 계단 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동료에게 다가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고 손에는 비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가 수진의 병실에 가까워졌을 때 복도의 불이 갑자기 켜졌고 사방에서 경찰들이 뛰쳐나오며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 암살자는 움찔했지만 재빨리 싸움에 나섰습니다. 수진의 병실문 바로 앞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몸싸움 소리가 주변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압되어 얼굴을 바닥에 밝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수색결과 그의 주머니에서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수진과 이지은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것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수진은 떨며 어머니를 굳게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을 잃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이를 갈며 암살자를 죽이려 달려들었지만 이강현 형사가 제때 그를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버님.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가 더 난폭해질수록 그는 빠져나가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상부는 공식적으로 최태석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승인했지만 이강현 형사는 그를 건드리는 것이 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태석은 분명히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태석은 체포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빌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몇몇 충실한 부하들과 다량의 무기를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는군. 그보다 빨라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피를 보게 될 거야. 병실에서 수지는 최태석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떨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만약 그가 저항하려 한다면 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정의가 이기기만 한다면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철민 씨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잠겼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밖에서는 천둥과 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이 닥쳤고 어둠과 빛, 범죄와 정의 사이의 최후의 결전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잿빛 하늘에 해가 간신히 떠오르자마자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태석이 도주했습니다. 그는 몇몇 충실한 부하, 무기, 그리고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은 폭탄처럼 터져 수사팀 전체를 최고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밤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동료로부터 그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갈 길이 없으니 미쳐 날뛸 거야. 그는 단순히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거야. 박수진 양의 가족이 그의 첫 번째 목표야. 이 소식은 병실의 분위기를 짓눌렀습니다. 김영희 씨는 떨며 딸을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그가 도망쳤어. 이제 누가 우리 딸을 지켜주지? 수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가 미쳐 날뛴다는 것은 그가 졌다는 증거예요. 박철민 씨는 딸의 손을 굳게 쥐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아,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야. 차라리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와 너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강현 형사는 이 세 사람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 가족이 그렇게 강력한 힘에 맞서기에는 너무 작고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시각 최태석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잠을 못 자 충혈된 눈, 분노에 떨리는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충실한 부하, 노 실장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언론, 경찰, 심지어 네티즌들까지 모두 회장님 이야기뿐입니다. 당장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아마. 최태석은 술잔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닥쳐, 아무데도 안 가. 만약 내가 도망치면
그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꼴이야.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지 않고는 안 돼. 그 박수진이라는 년, 법정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그의 눈에 잔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노 실장은 침을 삼켰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이강현 형사는 전국 수배령 발부와 관련된 서류 작업을 막 마쳤지만 직감적으로 최태석이 잡히기 전에 반드시 공격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철민 씨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석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철민 씨, 오늘 밤 딸을 구하고 싶다면 즉시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시오. 경찰에는 알리지 마시오. 약속을 어기면 당신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오. 통화는 끊겼습니다. 박철민 씨는 떨며 이 정보를 이강현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강현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를 밖으로 유인하려는 거야.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이니 이게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야. 그 말을 듣고 김영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그가 우리 딸을 가만두지 않네요. 수지는 떨었지만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엄마, 형사님, 그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계속 병원에 있으면 그는 계속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예요.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그 말에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왜 또 위험을 자초하려는 거야? 박철민 씨는 잠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쳤구나. 네가 다시 그들 손에 들어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강현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저항의 불꽃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가 먼저 연락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만약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그를 유인해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어. 김영희 씨는 이강현 형사의 손을 잡고 떨며 말했습니다. 제발 형사님, 제 딸을 미끼로 삼지 마세요. 이강현 형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지만 이해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합니다. 박수진 양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끝낼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계획은 그날 밤 즉시 수립되었습니다. 특수부대가 병원 주변에 비밀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수지는 가족이 최태석의 요구에 동의하는 척하며 뒷문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GPS 추적기와 녹음 장치가 부착되었습니다. 작전 시작 전 김영희 씨는 딸을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딸아, 제발 가지마. 엄마는 너무 무서워. 수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가야 해요, 엄마. 제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거예요. 다른 여자애들이 저처럼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요. 박철민 씨는 딸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널 믿는다. 하지만 살아 돌아와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와야 해. 수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두운 밤 병원 뒷문으로 가짜 구급차 한 대가 바디갈. 헐렁한 코트와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쓴 수지는 환자처럼 차에 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강현 형사와 2명의 경찰이 동행했고 다른 팀들은 비밀리에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차는 텅 빈 도로를 달렸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쥐고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약 30분 후 차 안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울림 있는 차가운 최태석의 목소리. 좋아, 외곽의 낡은 창고로 데려와. 기다리고 있겠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수진의 온몸이 떨렸지만 이강현 형사는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어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어 어두운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혔습니다. 들리는 것은 요란한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차는 얼룩진 창고, 이지은 양이 감금되었던 바로 그곳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몇몇 부하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손에 든 총을 굳게 쥐고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려고 애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태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단하군, 박수진. 겁에 질려 죽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상관없어. 오늘 밤이 네가 이 하늘을 보는 마지막이 될 테니까. 공기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강현 형사는 방아쇠의 손가락을 얹고 부대원들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목숨을 건 최후의 결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축축한 창고 앞에서 공기는 숨막히고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최태석과 마주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옥을 겪고 온 사람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강현 형사와 그의 동료들은 포위망을 좁혔고 그들의 손에 든 총은 긴장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최태석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옷은 단정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단하군.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어? 좋아, 최태석에게 덤비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그의 말을 듣자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겁먹지 않아요. 당신은 범죄자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최태석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어두운 창고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희미한 빛에 반사되었습니다. 법은 여시나 먹으라고 해. 나한테는 돈과 권력이 있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지? 이년아, 넌 내가 가졌던 수십 명 중 하나일 뿐이야. 네가 뭐라도 다른 줄 알아? 그의 말은 칼날처럼 수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머리셔에는 다른 무고한 소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막 구출된 이지은 양과 다른 불행한 소녀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똑똑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른 점은 오늘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강현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바. 비명이 터져나왔고 특수부대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석은 으르렁거리며 칼을 든 채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 그토록 많은 날과 밤을 고통받았던 아버지 박철민 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철이 번쩍였고 칼이 그의 옷을 스쳐 지나가며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박철민 씨는 불타는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즉시 이강현 형사와 그의 동료들이 달려들어 최태석을 제압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최태석은 충혈된 눈에 절망감을 담고 미친 듯이 저항했지만 밖에도 지원 병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는 차가운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을 굳게 조였습니다. 그의 충실한 부하 노 실장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최태석 옆에 있을 때의 모든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창고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밖의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땅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수갑찬 최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아니라 사무치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멈출 때를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강현 형사는 수진의 어깨를 굳게 쥐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그가 쓰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언론은 일제히 최태석이 여러 여대생을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점차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했고 많은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정장을 입고 권력의 아우라를 풍기던 남자가 이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모습은 대중의 분노와 함께 만족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정에서 수지는 초췌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떨며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아래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최태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려 했지만 증언과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죄를 부인했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공허했습니다. 재판은 중형 선고로 끝났습니다. 최태석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 실장과 다른 부하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쳐다보았고 그들도 울면서 눈에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고향의 작은 집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가족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다시 집 앞 텃밭에 채소를 심었고 박철민 씨는 낡은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지만 복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계속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저 같은 여자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게요. 김영희 씨는 딸을 껴안고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근처에 서 있던 박철민 씨는 눈이 붉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 이강현 형사도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양, 당신은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힘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수지는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악인에 대한 판결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교훈으로 끝났습니다. 돈과 권력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정의의 빛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함께 강하게 섰습니다. 부모의 사랑, 딸의 용기, 그리고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결단. 이 모든 것이 어두운 날들의 인간적인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해가 갓심은 텃밭에 황금빛 햇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미래는 그녀 앞에 열려 있고 그 길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